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팩트계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6월 FOMC 결과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세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은 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이번 FOMC에서 발표되는 금리 전망 점도표 그리고 경제 전망치 공개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채금리의 흐름세 속에 어제 장에서도 이 기술주와 성장주에 상대적으로 선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이틀간 개최됩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시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5월 군원 소비의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한 마이너스 0.7%로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0.8%로 전년 대비 0.4% 상승한 6.6%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또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화요일에 맞선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맞선님은 차트 남자 맞선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차트 남자입니다. 이제 내일이죠. 내일 주요 있을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FOMC죠. 이 FOMC 전에는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까 사실 좀 애매모호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간략하게 이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나스닥 트레이딩 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자세한 시장 상황 그리고 시세 분석 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우선 나스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3% 하락했습니다. 14,11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선님, 나스닥이 오랜만에 또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팻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매도로 가신 걸까요? 저는 일단은 좀 간단하게 네. 일단은 FOMC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FOMC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는 좀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좀 발표가 됐었죠. 9시 30분에 소매 판매랑 이제 생산자 물가가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영향이 있나요? 영향에서 저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네. 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중요하겠죠. 이번 테이퍼링에 나오는 즉 FOMC에 나오는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좀 멀어지는 것인가 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 시기가 좀 멀어지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시장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관점에서는 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늘 좀 중요 포인트 구간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관점에서 일봉 추세로 놓고 한번 판단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봉에 대한 일선의 이격이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동평균선과 이 캔들과의 간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포인트는 좀 기술적 조정이 좀 내려와야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는 좀 매도 관점 뷰를 좀 드린 거고 포인트 구간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14,000포인트 이 구간대에서 저는 오늘 지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매수 트레이딩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값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기술적 분석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일단 나스닥은 14,000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나스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앞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죠. 14,000포인트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일봉 추세 관점은요. 가장 중요한 이 분봉선이 있습니다. 시세가 발산된 시점이죠. 6월 14일 월요일 시점에 추가 신고점 갱신이 나왔어요. 신고점 갱신이 나온 포인트에서 오늘은 지금 이제 미국장이죠. 10시 30분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5일선 부근이 이 14,000포인트와 그다음에 11선 부근이 13,850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캔들과 이제 이동평균선 간의 이 간극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기술적으로 조정이 좀 내려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 설명드려봤을 때 양봉의 중심선이죠. 항상 양봉의 중심선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왜냐하면 시세가 이 발산된 시점에서 이 중심가가 이탈이 됐으면 이 양봉을 잡아먹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오히려 시세가 좀 꺾이는 그런 추세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매물대 같은 경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 중심가가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 물량이 또 출회되고 매수에 대한 물량도 출회되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주식 이제 비유를 하자면 반대 매매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봉 중심가인 14,050 부근 첫째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줬는데 이 부근대에서 다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미장 시작한 지 약 30분밖에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매수와 매도 간의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조정이 좀 내려와야 된다는 판단이고, 일단은 분봉 60분봉 상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재 저점 포인트가 6월 4일이었어요. 6월 4일이 이제 어떠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왔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죠. 그때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오히려 좀 하회함으로써 출구 전략 모색 시기가 조금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시장에 대한 안도감으로 형성이 되면서 추세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채널이 어느 정도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이 매수에 대한 채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죠. 저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채널 하단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강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혹시 앵커님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번에 사츠남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네. 말했었나요? 네. 피보나치? 예. 무튼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피보나치 조정대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건 어느 이제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좀 개발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정말 원칙적으로 이 배열의 흐름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주식에서나 뭐 이제 해외 선물 뭐 이런 차트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많습니다. 이제 피보나치 그리는 법은 자, 저점 찍고 고점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점 찍고 고점 찍으면 어느 정도의 이 되돌림이 얼마나 조정이 내려올 것인가. 여기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13,992의 선이 있죠. 여기가 0.682 값입니다. 0.682. 그래서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단독적으로 쓰기에는 불편한 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조정이 내려오고 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더 밑에서 하단으로 또 돌파가 돼가지고 13,890 라인대가 지지를 받을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독적으로는 쓰기에는 다소 이제 불편한 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거를 좀 써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고, 일단은 피보나치에 대해서 저점 고점 찍으면 어느 정도 되돌림이 조정 포인트가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보나치를 그려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13,990포인트에 일단 1차적인 지지 구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항상 보조 지표를 쓸 때 한 구간의 중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990포인트가 지금 1차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교차 시점을 찾는 겁니다. 교차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 일봉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자, 일봉상에서 말씀드려봤을 때, 자, 5일선 부근이네요. 그렇죠? 5일선 부근 라인대가 피보나치의 0.683, 683 라인 가격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조정 포인트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지지받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차 시점을 만들어 주면서 중요 포인트를 찾는 게 핵심이다. 피보나치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14,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다시 이탈이 나오느냐 이 관건으로 여러분들이 좀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60분봉상에서 채널 상단 시점이 14,158입니다. 여기가 이제는 피보나치 1값에 해당이 되는 구간인데 이 1값에 해당되는 구간이 이탈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탈이 나오진 않고 지금 현재 조정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단기적인 오늘 당일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4,000포인트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즉 기술적 조정이 14,000포인트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오히려 고점 포인트죠. 매도에 대한 패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5분봉 기준상에서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14,120포인트인데 여기까지 반등이 온다라고 했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 충분히 노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인트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4,120포인트 여기가 단기에 대한 매물대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 라인 부근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도에 대한 관점 충분히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저는 오늘 관점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의 조정대 비율로 1차적인 관점이 14,0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대로 오히려 기술적인 조정 부분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훨씬 유리하게 오늘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도 추세적인 뭔가 신고점을 갱신할 만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현재 FOMC 이제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앞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신규적인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거는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면서 오늘 기술적 조정이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드리면서 오늘 고점에 대한 매도 전략 트레이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14,120포인트로 단기 저항 라인으로 매도 자리값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마스터님 이제 어제는 또 나스닥이 신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네, 어제 나스닥이 신고점 경신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경계 심리가 계속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FOMC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만약에 이제 물가 상승이 지금 최근 안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어떠한 코멘트를 줄지 아직은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정이 좀 내려오는 이유 자체가 저는 오히려 좀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은 좀 관망 심리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래도 내일 FOMC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FOMC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영향이 또 있을지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간략하게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지금 간단한 좀 PPT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또 내일 FOMC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조금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PPT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이제 PPT가 안 켜져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됐는데 일단은 좀 사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4월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죠. 네. 4월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쇼크가 상당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좀 무너졌어요. 우리가 좀 잠시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지금 차트 소비자 물가 4월 발표가 5월 12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5월 12일 날에 장대 음봉이 한번 크게 나왔었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때는 사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올 것이라는 거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우리가 5월 최근에 이제 발표된 지표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이거든요. 6월 날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5월 달 소비자 물가가. 근데 우리가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전치보다는 오히려 좀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전월 대비했을 때 0.4%를 예측을 했습니다. 0.4%를 예측을 했지만 실제치는 0.6% 나왔어요. 오히려 0.2%나 좀 상이한 수치가 좀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은 오히려 추세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6월 10일 날짜 캔들 보시게 되면 추세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목요일 날 발표가 된 6월 10일이죠. 6월 10일 날에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양봉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소비자 물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예상치도 못한 수치가 발표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쇼크를 받으면서 즉 하락이 나왔다라는 근거고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즉 시장에서 그러면은 뭐 높게 나오든 뭐 적게 나오든 간에 예상치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시장에 대한 충격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소비자 물가가 왜 올랐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앵커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소비자 물가가 4월 달에 한번 급증을 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들이 어떤 것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조금 계속 이렇게 네. 돈을 푸니까 네. 그 과정에서 오른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월이랑 이제 5월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발표가 됐지만 네. 뭐 부양책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뭐 이제 초반에는 600달러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00달러까지 얹어가지고 뭐 한 달 이제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00만 원 정도가 사실 소비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네. 소비가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사실. 그리고 3월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계 저축률이 한 5조 정도 됐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근데 이게 3조가 증발을 했어요. 4월 달에 이제 가계 저축률을 한번 꺼내 보니까. 그래서 3조는 이게 어디로 갔냐라고 이제 분석을 이제 통계를 냈는데 이게 이제 의료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구재죠, 내구재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옷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있었던 1,400달러 이 지급안은 어디로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고차 가격이 완전히 좀 급등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고차가 좋아서 사나요, 사실? 중고차가?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이 병목 현상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네. 있는데 이 병이 있고 목이 있잖아요. 여기 목 부분, 먹는 부분. 근데 이 부분으로 갈수록 교통 정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수요자가 몰리는 현상에서 공급이 되고 있지 않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지금 생긴다. 공급이 좀 부족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렸던 부양책에 대한 의한 이제 소비 증가, 거기에 대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좀 급등했다라는 생각인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명목적인 개념으로 좀 다가간다면 1차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겠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양책이죠.
부양책으로 지금 소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양책 계속 하나요? 언젠가는 끝이 나야겠죠. 이미 끝났습니다. 예. 네. 이미 끝났고 실업수당 종료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실업수당이 사실 9월 달에 이제 완전 종료가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9월 달에 완전 종료가 되는데 지금 뭐 미국에 이제 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주들이 많은데 22개 주는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조기 종료하는 걸로 끝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소비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고 뭐 앞으로 이제 7월과 뭐 8월에 있을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봐야 되겠지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로 좀 형성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병목 현상이죠. 이 병목 현상은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이제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고차 가격 만약에 이제 사실 중고차 사는 이유 자체가 신차를 주문을 하려는데 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받으려면 신차를 주문을 해놓고 받으려면 막 1년에서 막 2년 정도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내구재로 이제 주문하는 것들이 반도체에 대한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차를 주문하자니 기다리기는 너무 싫고 네. 그렇다고 해서 차를 안 사자니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고차에 대한 가격이 이제 쏠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쏠리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 현상,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들을 보면은 이런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철광석, 목재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 철광석, 목재도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좀 안정화되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이런 품목들 한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완전히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라서 현재 이제 앞으로 내일 있을 FOMC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뭔가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 뭔가 위험 요소적인 발언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파월이 얘기하는 즉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초점으로 좀 맞춰지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진정이 왜 됐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셔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림을 보게 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수치가 있는데 향후에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치를 나타낸 게 아니라 기대치예요, 기대치. 근데 이 기대치가 최근 많이 꺾이는 추세를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는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금리도 안정되는 분위기예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미 국채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이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정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6월 FOMC에서 당장 테이퍼링이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어느 정도 조정 포인트를 보여주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앵커님한테 한번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AI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가 자 2% 어느 정도 2% 내에서 유지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게 맞아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2020년에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네. 평균 물가 목표제가 지금 2%를 넘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러를 이제 푸는 속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방금 제가 올랐던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첫째, 부양책에 대한 이 부양책으로서 지원금이 이제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났다. 다만 이 부양책은 계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4.2조나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부양책을 실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건 인프라 투자예요, 인프라 투자. 우리가 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인프라 투자하면은 오히려 소비적인 측면 더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엄연히 좀 다른 분야입니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 뭐 교육시설도 있고 인프라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의료 부분에서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약 한 4.2조를 초반에 이제 6조를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4조로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조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양책을 했을 때 1.9조가 지원금으로 좀 나갔는데 네. 근데 4조를 하면은 이거 오히려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는 거 아닌가. 또 소비적인 물가가 완전히 급증을 해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야예요. 직접적으로 꽂히는 금액이고 1차 부양책 1.9조 달러는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는 어떻게 보면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부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즉각적으로 소비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설명을 드립니다. 인프라 투자는 다른 분야다. 그리고 약 한 10년에서 8년에서 약 10년 동안 시행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양책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1년 동안.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이 소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인프라 투자에서 소비가 더 증가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셔가지고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소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를 상회를 했다. 즉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병목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다 사이에 낀 거예요. 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정말 그러면, 일시적일 거라고 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내려갔어요, 다시. 네, 아니 이제 아직은 그렇게 내리는 추세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전망하는 거거든요. 네. 예, 2021년에 급등했다가 이제 2021년 후반에 가면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공급적인 병목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면 해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결국에는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2%는 상회는 했지만 평균적인 물가는 아니다. 평균적인 물가는 아니기 때문에 즉 출구 전략을 모색할 시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간단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앞으로 추세적인 방향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겠지만 오늘 당일성 데이 트레이딩 관점은 오늘 단기적인 조정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중요 포인트 14,060포인트와 14,000포인트 이 중심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죠. 또 FOMC에서는 위험한 발언은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서울경제TV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백틱의 승부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골드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24% 하락한 1,86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골드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3, 2, 1.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 네, 오늘은 매도데이입니다. 네, 매도데이. 매도데이고 네. 매도로 계속 이제 나스닥도 그렇다시피 골드도 매도를 들었는데 네. 자, 일단 좀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의 배열에 대한 모습 자체가 지금 고개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개를 내리고 있다는 거는 이동평균선 간의 이 배열 흐름이 역배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했을 때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로 향해요. 정배열로. 차례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이제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5일선과 11선이 내려오고 있고 21선이 그 위에 마지막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일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매도에 대한 추세장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판단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5일선 부분을 좀 일단 좀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나스닥처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리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한다면 이제 많이 아니죠. 1,880달러 선과 1,878달러 선, 이 레인지 폭 안에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저항 여부를 좀 판단을 하시고 추세적으로 좀 더 크게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900포인트예요, 여러분들. 1,900포인트. 저는 아마도 이제 1,900포인트가 오면은 저는 대응할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 국면이다 보니까 추세가 상승이든 매도든 만약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하락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내주는 수밖에 없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그때 매도에 대한 기회를 삼으시면서 1880 구간, 이 구간대에 저는 노려보시면 오늘 유리하게 트레이딩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870에서 80포인트 주목하시고요. 또 1900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스터님, 이 골드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FOMC의 영향이 또 있는 거겠죠? 무조건 저는 이제 FOMC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사실 골드는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테이퍼링이잖아요. 너무 이제 완전 진리인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진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테이퍼링 얘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 골드가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라면 추세를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핵심이겠죠. 네. 근데 다만 6월에 테이퍼링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연관도 크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영향이 큰 게 국채금리는 최근 안정화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고 있는 구간에서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골드가 상승해야 되는 분위기가 맞죠. 달러가 네. 약세 국면이면 사실 금리에 영향이 없는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조정 포인트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자,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골드는 얘기들이 많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대비를 해가지고 골드로 이제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나오니까 사실 금리에 대한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상 이제 뭐 앵커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금리 2%를 준대요. 그러면 일단은 예치를 하겠죠.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년 대비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3%라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 금리 2%를 받든 마이너스 1%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매력도가 없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그래서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고 거기에 대한 예치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의 영향이 없는 이 골드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겁니다.
그래서 1,900달러 선까지 상승을 한 거고. 근데 이 관점에서 왜 다시 하락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조정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이고, 좀 더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로 이제 한정적인 자산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이제 1위가 있어요. 1위. 계속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디지털 골드다. 디지털 골드.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주식인가요? 바로 비트코인이 되겠죠. 예. 비트코인이요? 바로 비트코인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어떻게 보면 골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골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 뭐 비트코인이 사실 골드를 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드는 역사가 많고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법에서 보면은 어떠한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최근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이 영향을 골드가 최근 크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정말요? 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계속 발언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최근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했더라고요. 좀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친환경적인 뭔가 이제 다시 사용이 된다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이용을 함으로써 사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최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을 지금은 좀 많이 받고 있다, 골드 자체가.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골드는 또 다시 하락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고, 지금 골드라고 하는 이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적인 하락은 아닙니다. 다만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이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오히려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878달러 선과 1,800, 이 80달러 선 부근에서 저항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저는 매도 트레이딩 가져가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시면서 1,880달러 주목해 주셨습니다. 일단 마소님, 골드에 관해서 더 덧붙이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골드에서 이제 좀 더 붙일 말씀이 있는데, 네. 잠시만요. 지금 네, 일단 제가 비트코인이 하락세일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비트코인이 또 더 이제 올라가서 골드에 대한 또 수요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골드 앞서 이제 비트코인 한번 말씀해 주셨나요? 네. 제가 비트코인 말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은 좀 전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오르고 내리고 요것만 좀 판단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골드를 좀 간략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골드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나 여기에 얘기가 나옵니다. 하반기에 대한 인플레이션 플러스 명목금리 방향을 고려하게 된다라면 이 해지 수요의 지속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사실 명목금리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미래에는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과거 수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채금리가 1.77%까지 올랐었던 시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부양책도 하고 앞으로 이제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첫째였습니다. 그게 이제 명목금리의 상승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물가 상승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통상 명목금리라고 하는 거는 국채금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국채금리가 오르게 된다라면 사실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경제 성장률도 반영을 하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골드의 방향성 봤을 경우에는 자, 국채 금리가 통상 올라가면은 국채 가격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 국채 가격이 사실 안전자산이잖아요. 이 국채 자체가 미국의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뽑히는데 같은 이 골드 안전자산의 성질을 띤 이 골드가 추세 하락을 크게 보여줬어요. 이게 1,600달러 선까지 거의 막 떨어지면서 추세 하락이 좀 만들어졌었죠. 우리가 골드 보면은요. 지금 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1,678달러 선이 3월 달 기준까지 저점을 좀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국채금리 계속 상승했었던 시기였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인가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우리가 국채금리 보면은 지금 최근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은 지금 한 1.44% 정도입니다. 그럼 이 1.44% 자체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힌트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혹시 앵커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시죠. 국채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자체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네. 그 부양책을 중단하고 네.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좀 테이퍼링 언급이 있다면. 아, 맞습니다. 예. 네. 앵커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이게 뭐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일이 솔직히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2013년도 때 테이퍼링 언급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 테이퍼링 언급이 또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국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이게 국채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국채 금리 잘 보이시나요?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바로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는 어떤 거였냐면 자,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테이퍼링 언제 할 것 같죠? 여러분들? 앵커님한테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테이퍼링 언제 할 것 같아요? 시작은 네. 내년 초반 아닐까요? 그렇죠. 예상을 다 하고 있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생각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 푸는 속도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고용과 이제 완전 고용과 이 물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결국엔 달러 푸는 속도를 줄인다. 요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13년도 때도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대한 시장 인식도 지금 시장 인식이랑 같았습니다. 2014년도 때 뭔가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건가?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인식이 지배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 이 내년쯤엔 하겠다. 그 2013년 당시에 2014년도 때는 테이퍼링을 하겠다. 초기에 이런 인식이 시장이 좀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파월 전 의장이 이제 벤 버냉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켓에 즉 네. 시장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고 아주 빵 터뜨려버렸죠. 그죠, 빵 터뜨렸습니다. 네. 이 5월 달에 한번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테이퍼링 언급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시행한 거는 12월 달 초였어요. 다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언급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게 처음이기도 하고 사실 테이퍼링은 시장이 처음 겪는 일이었었잖아요. 네. 2013년도 때. 근데 이때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국채 금리가 기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반영을 시작하게 돼요. 야, 이거 달러 푸는 속도 줄이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지금 빠르게 할 수도 있겠네. 이 시기가 좀 빨리 당겨올 수도 있겠네. 이러기 시작하면서 국채에 대한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오게 돼요. 자, 이러한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관점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관점은 많이 다른데 자,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갈 요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국채에 대한 매입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인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때 3%를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12월 달, 2013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은 미리 선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테이퍼링을 실시를 할 때는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국면에 들어섰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장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과연 국채 금리는 언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좋겠죠. 네. 그럼 이 초점은 어떻게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내년에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8, 9월 달, 이 8, 9월 달에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네. 각국의 이 통화 정책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모든 통화 이제 이사들이 뭐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들이 이제 모이는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채 금리가 저는 한 7, 8월 달 중으로 다시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 초에 시행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파월 의장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시장과는 소통을 할 것이다. 테이퍼링을 할 때쯤이면 나는 충분히 시장과는 소통을 할 것이며 이제 시행하게 될 때쯤 그때는 시장은 충격을 이제 좀 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테이퍼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8월 달이나 9월 달 시점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선반영이 언제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7, 8월 달 중으로 저는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골드 트레이딩 관점은 매도에 대한 전략을 7, 8월 중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판단을 하시고 저는 7, 8월 중에 이 골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꼭 집중하시면서 한번 기회를 보시길 바랄게요. 골드에 대한 매도 트레이딩 가져갈 때는 언제냐? 저는 7, 8월 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채 금리는 일단 테이퍼링 시행 시 떨어지고요. 언급이 있을 때 올라간다고 이제 좌표로 또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골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하방의 압력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뭐 오늘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즉 단타 중심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조정대와 수평 매물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있거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그래서 이 관점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다소 부족해서 노란톡, 차트 남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수평 매물대와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열리는 이제 매일 발표가 되는 FOMC 회의에 대해서 차트 남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벡틱의 승부 검색해서 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위사 슈닝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전 투자 벡틱의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